중국의 FTA 전략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대미 전략 일환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구축되어 있는 그 미국 중심의 양자 간 어떤 군사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적인 그 어떤 충돌보다는 우회적으로 그것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어떤 대외 전략, 이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위 동반자 외교 전략이라 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동반자 외교를 맺는 것이죠. 한국과도 아시다시피 전략적 협력 동반자 맺은 것도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지역 다자 협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3도 있고, 또 SCO도 있고, 또 북핵 육자회담 같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그 양자 간 그 FTA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중국이 지금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그 FTA들의 그 내용들을 조금 유형별로 묶어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통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파트너와의 FTA, 그게 이제 아세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고려돼야 될 대상, 그게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에너지나 식량 같은 자원 확보를 위한 대상, GCC나 칠레 같은 경우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축이 이제 소위 이제 중화경제권 형성할 수 있는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이죠. FTA 체결인데 홍콩과 대만 같은 것이 사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 질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라는 맥락하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다 굉장히 중국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FTA 체결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제3대 그 교역 대상국이죠. 지금 한중 간의 교역액이 2천억 달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봤을 때도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상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이면 틀림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사실은 전략적 측면이 더 훨씬 중요하고 플러스 경제적 측면도 같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중국의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10대 교역국 안에 들은 나라들은 소위 중화경제권에 포함되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고, 한국이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 개시까지 갈 때까지는 전략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개시선이 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적 효과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중 FTA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중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되겠죠. 물론 국내적으로 앞으로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근데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거대 경제권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해 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이제 앞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의 소위 말하는 FTA 교역의 비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전체 교역 중에서 FTA를 통한 교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대략 한 EU FTA와 한 미 FTA를 포함하더라도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갖는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국이 그동안 그 양자 FTA를 통한 허브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요. 그 결과 물론 한 EU FTA와 한미 FTA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체결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그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 FTA 네트워크 안에서 어느 정도 허브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한중 FTA까지 더해진다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주요 교역국들,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들 국가의 FTA를 체결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될 테고요. 그리고 한중 FTA가 직접적으로 갖는 또 하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한일 FTA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한일 FTA를 다시 재개하는 어떤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EU, 중국, 일본, 소위 말하는 4대 경제권과 FTA를 갖게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한국의 FTA 네트워크 전략이라고 하는 거가 완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중 FTA가 갖는 외교 안보적 또는 전략적 효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아마도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것은 동시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 외교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 외교가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간다면 미국, 중국, 소위 말하는 G2로 상징되는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상당한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는 그런 외교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지역 국가들과 FTA가 하나 있고, 하나는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측면에 봤을 때는 지역 국가들과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유리한, 그러니까 거대 교역 국가들은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는 그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이제 그 에너지나 식량 자원, 좀 먼 지역과 동떨어진 이슈와 관련된 국가들이고, 그리고 한 부류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중화경제권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대만, 그 홍콩, 뭐 넓게는 싱가포르까지 이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고려에서 봤을 때는 거대 교역국과의 관계는 조금 일단 중국이 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이 지금 그 최근에 한중 FTA를 그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최근에 들고 나온 카드 중에 하나가 한중일 3자간 FTA죠. 그러니까 일본을 겨냥한 건데, 그거는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한중 FTA가 2004년에 처음 제기되어서 지금 거의 6년 이상 중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결국은 한중일 FTA, 3자 FTA 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건데, 일본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현실성보다는 어떤 면에서 전략적 카드로서 내세운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왜 거대 교역국들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물론 그 거대 교역국들 사이에 FTA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당연히 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EU처럼 지금 굉장히 심화된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중국도 아마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쉬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면적으로 한번 드러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난 그 유럽의 재정 위기 사태 속에서 사실 그 유럽 정상들이 중국에 이면적으로 그 외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지만, 그때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거기 지원의 난색을 표명했지만 이면적으로 중국이 하나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의 정상 교역 국가 위치를 좀 승인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연계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여다볼 때 그 중국이 아직 EU와 그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한 FTA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아마도 거대 경제 교역국, 거대 경제권 국가들하고의 FTA는 아마도 좀 점진적인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중일 FTA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그 한국이나 일본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중국이 그 동아시아 지역주의 또는 지역 아키텍처에 대해서 중국이 선호를 굉장히 분명히 밝혀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그 제도의 기반은 아세안 플러스 3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는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합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고 한다면은 중국이 원래 원하는 지역 구상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FTA 또는 그밖에 지역 구상이 실현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런 중국의 원래 지역 구상을 그대로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일본이 최근 TPP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한 발표하고 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한중 FTA를 포함해서 지역 국가들과 FTA가 지역 전체적인 어떤 지역 질서나 아키텍처 관련된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면서도 굉장히 그 사실 민감한 애매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FTA를 맺고 난 직후에 중국과 FTA를 추구할 때 한국 나름의 어떤 그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어떤 그림 구상을 갖고서 진행시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장기적인 맥락에서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인 맥락에서 한국이 이런 글로벌 FTA의 어떤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어떤 기대와 희망 같은 것을 아마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어떤 구상들을 갖고 진행시켜 가야 우리가 이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오히려 그 소용들에 빠져들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중요한 어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그림 문제는 사실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그 대안을 내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자들이나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염두에 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이제 협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협상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내 대내적인 협상도 있고 대외적인 협상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추진하기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선거 총선도 앞에 두고 있고, 또 한미 FTA 체결하자마자 바로 한중 FTA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부작용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한중 FTA는 갑자기 어느 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2004년부터,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사실은 민간 공동 연구 해왔고, 또 상관학 합동 연구도 해왔고, 계속 오랜 기간 이제 축적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중국은 계속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FTA 추진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미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해야 된다 하면은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 하면은 빨리 가능한 한 더 늦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대내적 협상이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를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일단 협상 개시하자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협상 개시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들은 일단은 좀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접근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국도 일단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중국 측면에서도 이게 다른 FTA와 당연히 한국 관련은 교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부분을 굉장히 따질 수 있고, 또 협상 단계에서는 지도자들이 큰 틀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그 협상에 참여하는 각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아지니까, 중국도 물론 한국처럼 복잡하진 않겠지만은 중국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상무부의 입장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과 부분을 더 철저하게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조금 더 지금 꼼꼼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준비 단계보다는 협상 단계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더라도 본격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한중 FTA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정확한 위치와 우리의 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게 한미 FTA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지극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쪽에서는
한미 FTA는 내가 아니었으면 또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협상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평하는 그런 쪽의 한쪽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쪽의 다른 극단에서 보면은 한미 FTA는 대단히 굴욕적인 협상이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미국에 내준 협상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도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중간쯤 어디인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논리가 한중 FTA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 또는 지역 전략의 틀 속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한국의 FTA도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그 추진하는 파트너로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자기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냐면은 미국의 전략이나 중국의 전략 속에서도 틀림없이 공간은 열려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최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내 협상과 대외 협상의 조화를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중국의 대외 전략 또는 아키텍처 구상이라고 하는 거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공간, 열려져 있는 공간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간의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중 FTA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 FTA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한이후 FTA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FTA가 체결됨으로써 또 한중 FTA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또 한일 FTA의 재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양자 FTA 기반한 허브 전략은 상당 부분 성공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는 현재까지의 한국 FTA 전략의 상당 부분 성공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양자 FTA를 통한 허브 전략 이후에 새로운 전략을 지금 수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양자 FTA를 넘어선 보다 다각적인 FTA 전략, 그걸 넘어선 또 지역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가 갖는 어떤 연계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미 FTA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한미 FTA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경제와 안보 사이의 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를 통해서 급격하게 의존도가 높아지는 대중 경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한미 FTA를 통해서 그 한중 경제 관계의 속도 조절을 하자는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중 FTA를 체결하면은 틀림없이 아마도 한중 경제 관계가 더욱 심화될 텐데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다 심화되는 한중 경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또는 보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 한국이 지금 한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동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FTA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 아세안하고 FTA를 체결할 당시 중국은 굉장히 전략적인 FTA를 했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얼리 하비스트 플랜이라 그래서 조기 자유화 계획을 수립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또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FTA를 체결한 적이 있고요. 그거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성격이 틀림없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FTA를 체결할 당시 FTA의 경제적 효과, 특히 중국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수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2000년대 후반대로 넘어오고 10년대로 넘어오면서 중국도 이런 FTA 경제적 효과, 특히 수혜 부분과 피해 부분에 대한 첨예한 이해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측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특히 상무부를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좀 드러내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중 FTA가 지금 협상되는 2012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그렇게 전략적인 호의적인 FTA를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FTA 협상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